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바로 오늘 좀 충격적인 경기였던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나폴리가 AC 밀란에게 4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그냥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냥 오늘 나폴리가 아예 안 된다. 오늘 그냥 잘 나가는 팀이 가끔 안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그냥 나폴리가 아예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쯤은 뭐 강팀도 이렇게 완전히 정신줄을 놓는 그런 경기를 펼치잖아요. 뭐 저도 이게 막 나폴리가 앞으로 위기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날 완전히 안 풀렸다? 밀란에게 완전히 말렸다라고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피올리 감독이 굉장히 준비 잘했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오시맨이 없어서 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오시맨 있어도 쉽지 않았을걸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또 모를 것 같아요. 그런가? 오시멘 선수 자체는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또 오시맨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오시맨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보니까 있으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4대 0 정도면 오시맨이라고 해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사용하고 있던 4-3-3 포메이션, 그리고 선수진도 거의 똑같아요. 조금 달라진 거라면 마리오 후이나 아니면 우측에 윙포워드에 위치하고 있는 이 폴리타노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는 거를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포메이션에 변화가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사용하던 백스리 시스템을 버렸고 바로 백4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원 미드필더 구성을 토날리, 크루니치, 베나세르로 구성을 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은 사실 초반부터 엄청 들렸어요, 나폴리가.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오늘 경기는 아예 뭔가 처음부터 삐걱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일단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밀란이 어느 정도 변화를 줘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밀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올리 감독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원에서의 이 변화를 통해서 강한 압박이 가장 큰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요. 중원 압박. 네, 지난 시즌에도 이 토날리나 아니면 캐시에 이런 선수들의 위치 변화로 인해서 좀 재미를 봤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위치에서의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토날리, 베나세르, 크루니치가 나오면 크루니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베나세르가 토날리와 함께 투볼란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베나세르를 이 공격형 미드필더, 어찌 보면은 최전방 공격수인 지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이 세 명의 미드필더, 이 크루니치, 베나세르, 토날리에게 나폴리의 3명의 미드필더인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기사를 각각 대인마크 시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면서 각각의 대인마크를 걸었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베나세르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나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공을 다루는 데 좋은 선수거든요. 사이즈가 비슷한 로보트카를 강하게 붙으면서 이게 수비적인 스킬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베나세르가. 그러면서 로보트카를 잘 막아냈고, 그리고 피지컬 쪽으로 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는 앙기사. 이 챔버 앙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AC 밀란의 토날리가 되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스타일이거든요. 토날리가.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토날리가 밀려야 될 텐데. 근데 토날리가 되게 가투소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토날리. 되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앙기사를 이런 식으로 달라붙었고, 그리고 이 크루니치의 우측 기용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지엘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원투 패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풀어가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크루니치가 굉장히 강하게 달라붙으면서 이 지엘린스키의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잘 막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날 그 압박으로 인해서 나폴리가 굉장히 고전을 했고, 이 압박이 초반에 경기 실점을 하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나폴리가 중원은 솔직히 이런 식으로 압박을 당하는 경우는 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나폴리가 경기지가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마리오 후이나 아니면 김민재, 라흐마니 같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전방에 롱킥을 뿌려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은 오시멘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좌측에 위치하는 크비차 흐바라츠켈리아 이 선수에게 롱볼을 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이러면.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크루니치를 우측에 기용한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크루니치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이 경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칼라브리아와 함께 흡이차를 2대1로 막아냈었죠. 네. 그러면서 이 세컨볼 이후 경합 과정에서도 공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흡이차 선수가 뭐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내서 뭐 공중볼을 잘 따낸다 이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뒷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그 뒷공간에 침투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롱볼을 때린다면 뭐 조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언정 사실 오시맨처럼 뭔가 이렇게 버텨주고 등딱처럼 이렇게 해서 공을 따내주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날 경기에서 이거는 되게 무의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되게 스킬풀한 선수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 상대 사이드백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크루니치가 자주 내려와 주다 보니까 흡이차 입장에서도 2대1 경합 상황에서는 조금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리고 최전방에 위치하는 이 오시멘 대신 나왔던 지오바니 시메오네 같은 경우에는 오프 더 볼이나 아니면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필요했던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어떻게든 슈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선수가 필요했는데 이런 오시멘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시멘 선수가 그래서 아까 예준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시멘이 있었으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전방으로 뿌려주는 롱패스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사실 의미 없는 패스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보면서 오늘은 패스 미스가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뭐 챔피언스리그 16강 프랑크푸르트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되게 프랑크푸르트 역시도 중원을 굉장히 잘 막아내면서 나폴리의 전진을 막았었는데 이때 에르밍 로사노나 아니면 오시멘에게 볼을 바로 뿌리는 롱볼로 인해서 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시멘의 부재가 누구보다도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오시멘 한 명이 빠지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고 사실 저는 밀란의 공격진들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밀란에서 또 지켜볼 점은 역시 크루니치의 시프트거든요. 크루니치가 빌드업 과정에서 우측 사이드백 위치로 빠지고 이 전진성 그리고 공격력이 좋은 칼라브리아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우측 윙포워드에 이날 배치되었던 브라임 디아스가 중앙지향적으로 좁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디아스 선수가 굉장히 잘하더라고 이날 경기에서. 그래갖고 이 선수가 이 정도의 선수였나? 저는 사실 뭐 어떤 플레이를 보고 감명 깊어서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선수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뭐 레앙 선수도 굉장히 잘했지만 이 선수도 좀 오늘 좀 치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근데 고질적인 피지컬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특히 세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브라임 디아스를 강하게 만약에 상대의 센터백이나 사이드백이 이 경합을 한다면 브라임 디아스 선수가 조금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 전술적인 마크맨이 마리오 후이였어요. 마리오 후이 선수 역시도 좀 신체적인 스킬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좋지 않은 선수다 뭐 보니까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잖아요. 브라임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날뛸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17분, 25분에 이렇게 득점이 되고 후반전에 어느 정도 뭐 변화를 가져가서 뭔가 큰 변화를 줄 수 있었던 점도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 경기는 뭐 질 수 있어요. 4대 0으로 질 수도 있고 뭐 더비라는 것 자체가 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문제는 8일 뒤에 챔스가 있어요. 네, 이 챔스 경기에서 과연 어떤 4대 0으로 한번 지고 나면 뭐 사실 복수심이 발휘가 돼가지고 어떤 팀은 깨부시거나 아니면 똑같이 또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폴리 입장에서 후반전 초반에 기회가 없었던 건 또 아니에요. 후반전 초반에도 꽤 굉장히 잘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후반전 이 중반쯤에 이 토날리 선수가 앞서 언급했듯이 되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끊어내고 곧바로 레앙에게 연결한 다음에 레앙이 굉장히 좋은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때 사실 경기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밀란이 잘한 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주셨으니까 나폴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좀만 언급하자면 우선 나폴리는 사실 전술적인 컨셉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리오 후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로보트카나 아니면 삼선을 활용한 빌드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밀란이 굉장히 압박을 잘 했잖아요. 근데 평소에 나폴리였으면은 이 넓은 공간을 라흐마니, 김민재가 굉장히 잘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 김민재가 이 경기에서 조금은 실수도 있었고 어느 정도 넓은 뒷공간 커버에 대한 수비가 좀 아쉽다 보니까 평소에는 어느 정도 감소를 했던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밀란의 특히 역동적이고 드리블에 강한 그런 윙어들에게 많이 공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김민재 선수도 뭐 후반 8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제주 선수와 교체를 해줬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땐 A 매치에 있었던 무슨 뭐 이런 이슈들이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음 주에 챔스거든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 패배가 나는 그냥 꺼림칙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하필이면 4대0 경기라서 물론 오시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수들 단위 조금 필요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홈 경기였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리그는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앞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이 빅터 오시멘 선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나폴리 밀란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치러지니까 이날 경기에서도 어떤 양상이 좀 펼쳐지는지 좀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나폴리가 어느 정도의 정배라고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꽤나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김민재의 멘탈 문제 내지는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냥 나폴리 수비진 전체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저는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디아스, 살라메커스, 레앙 같은 굉장히 좀 돌파에 능한 자원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실점 장면들을 보면 드리블 수비에 대한 대인 수비가 많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박스 안에서 좀 마크맨을 놓치는 듯한 그런 수비 그리고 집중력 등에 대한 그런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당장 다음 주에 챔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아니면 좀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다음 주에도 역시 체력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그리고 우려점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 시점에서 아마 다음 경기 나폴리가 레체와의 원정 경기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이게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레체 경기 다음에 챔피언스리그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는 레체전에서는 레체가 아마 팀 상황이 좋지 않죠. 아는 것도 있지만 레체 원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요. 근데 이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엠폴리를 만나거든요. 네. 두 팀 다 되게 중원에서의 압박이 강한 팀들이에요. 레체나 엠폴리.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조금은 부상자 역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팀 모두 좀 거친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초전 같은 느낌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체전에 저는 로테이션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돌려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폴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베스트 11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굉장히 주전 선수들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후보 선수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크게 받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이 경기에서도 좀 빠르게 주전 선수들을 빼주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리그에서는 이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니까 최대한 많은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때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나폴리가 승점 100점에 대한 뭐 한상이 있으면 뭐 정말 모든 게 다 이기면 100점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늘 져가지고 아마 101점인가? 네. 101점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과감히 돌려야 된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밀란은 오늘의 승리로 인해 얻었던 좋은 결과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이런 똑같은 패턴에서도 굉장히 나폴리가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기를 준비하면 아주 재밌는 경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